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하늘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계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거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감수성일 텐데요. 그런 감수성은 우리 세상을 조금은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세상 역시 조금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감수성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합니다. 경찰 개혁위는 어제 경찰의 강제 수사를 최소화할 제도와 또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 기구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내부에선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관련해서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권고안 내용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어떻던가요? 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경찰에 대한 시민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경찰권이 인권 친화적으로 이제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경찰의 체포, 구속을 최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예, 먼저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경찰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제도는 영국의 IPC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영국은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이제 IPCC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찰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만 이제 영국은 이제 경찰이 전적으로 경찰만 하고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다 하고.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점은 좀 있다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권고안인 체포제도 개혁은 이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전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예. 다만 거기에 보면 실무적으로 긴급체포 사전 승인 등 현실적으로 좀 시행 곤란한 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긴급체포 그러면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긴급체포 사전 승인 이게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저 이거 잘 모르는데 이런 쪽은 사전 승인을 받을 정도면 긴급체포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긴급체포라는 건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그냥 빠르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도주한 절도범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과 같이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체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아이러니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뭐 도둑놈을 만났다, 절도범을 만났다. 그렇죠. 그러면은 절도범한테 잠깐만 좀 기다리라 그러고, 경찰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꼴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200조 3의 이제 기준 요건, 사후 절차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가령 그게 보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가 피의자를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체포하기 때문에
이건 사전 승인 이런 거는 조금 잘못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체포하고 구속하고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영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건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긴급 체포는 영장과는 관련이 없고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장신중 소장님도 이제 경찰 출신이시고요, 그죠? 네. 과거에도 이 경찰의 민낯 뭐 이런 책 쓰셨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의 사전 승인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 알려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아마 내용이 조금 좀 잘못 전달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긴급 체포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남용되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 긴급 체포의 기본 취지는 정말 범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던가 이런 긴급한 경우에 하라는 건데. 현행범이라든지. 예, 아니 현행범은 현행범 체포인 거고. 현행범은 그거 다르군요 또. 죄송합니다. 좀 개념이 좀 복잡한데. 그런 경우에 하라는 건데 일단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남용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출석 요구를 하거나 가령 정상적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48시간 동안 구금해 놓고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긴급을 체포해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수사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내보내주는 이런 점으로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긴급한 비난이 좀 제도하는 거죠. 그 취지 그대로 정말 도주 중인 범인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체포하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해서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비난하는데 그거는 조금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해서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경미한 아주 경미한 도주 절도범을 잡아서 긴급 체포를 조사해 보니 영장 신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석방을 해야죠. 그걸 영장을 왜 신청합니까? 그야말로 인권 침해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은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기구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긴급 체포하면 반드시 영장을 신청할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부분, 예를 들면은 구속 체포 부분의 개혁 이런 부분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한다 이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국제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제적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의 원칙도 그렇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구속 수사에 너무 아주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를 갖다가 수사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키게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불구속하면 그것이 수사를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구속을 하면은 죄가 있는 것 같고 구속을 안 하면은 불구속 되면 또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도 있죠. 일반 사람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은 잘못 오도된 거거든요. 구속을 너무 많이 이제 당연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입니다. 이건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구속 기간이 좀 길다는 지적도 계속 받아왔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을 최소화하고, 이제 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는 게요. 얼마 전에 카입, 이 문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법원에.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양재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막 거기에 대한 어떤 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뭐 이런 보도들 보셨죠? 봤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은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저도 저런 경우에 저걸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저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 사유 자체가 이제 긴급 체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에 보면은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예. 아니면 도주를 하는 경우가 요건에 들어있거든요. 예. 근데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증거를 인멸한 것을 영장의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고 그걸 이유로 했는데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은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증거인멸이었죠. 증거인멸 이후 우려가 없다. 그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데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 해서 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금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나라 구속이 너무 남발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여요? 국제 기준은 어떻게 맞춥니까? 그건 스스로 경찰 스스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제도보다는 제도가 아니죠. 개개 경찰관들이나 네. 그다음에 조직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령 긴급 체포를 남발하지 않도록 그걸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권고안도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지원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긴급 체포라든가 수사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치면은 긴급 체포를 남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주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에 수감하고 경찰이 예. 출장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도 큰 방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의 제도는 아니다. 가능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예. 다만 실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령 그런 안에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겹쳤을 경우에 예. 수사관들이 동시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구치소 안에 그런 시설이 있느냐, 예. 조사 장소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통제기구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경찰권이 이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 이 감시하는 시민통제기구 이게 영국 사례를 참고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 모양이죠? 그게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가 예.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후 통제밖에 못할 겁니다. 가령 외부 기관이니까. 예.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 내부에 설치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전 통제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검찰의 어떤 그런 것도 수사권 영국은 수사권이 경찰한테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의 그런 권한도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수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수사권이 다 있기 때문에 ICCP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조금은 영국의 제도는 경찰이 예전에 수사권,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던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할 문제라 이렇게. 어떻게 감안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 때 항상 보면은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통제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경찰만 이제. 수사에 무리한 수사가 나오고 하는 것도 검찰의 경우도 수없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꼭 마지막에는 경찰에 대해서만 이런 개혁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로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이 아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8시 32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이제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아주 조금씩 출근길 정체가 줄어들곤 있습니다. 경인로는 양방향 아직은 서울교 남단에서 구로역 쪽으로 차량이 좀 많아서 속도 떨어져 있고요. 천호대로는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태양아파트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대학로는 이화사거리와 해화동 로터리 사이 끝차로에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실 때 조금 더 안전 운행하셔야겠고요. 분당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에서 산천 1교까지 밀립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방향으로 밀려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이후로 마포대교를 지나서 동호대교를 지나 영동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청년 실업률 얘기부터 해야죠.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그러죠? 네. 1999년 8월 외환위기 직후에 10.7%였는데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4%,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그리고 9.4%보다 더 된다. 10명 중 1명 실업자라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통계적으로는 15세부터 29세인데 그러면 나도 뭐 직장 없는데라고 하면 체감 실업률로 보면 22.5%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체감 실업률 저는 뭐 어떻게 예상할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더 심해요. 진짜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30% 훌쩍 넘어요. 그중에 상당수가 흔히 얘기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학원에 진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후배들 회사 들어오는데 보면 저희 때는 대학을 뭐 많아야 6년 정도 다니는데 지금은 기본 8년, 10년씩 다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10년 다니고요. 여성들은 7, 8년, 예, 7, 8년 정도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 대부분 30대쯤 돼서 이제 취업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대학을 오래 다니느냐?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을 오래 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이 나오는 이유는 20대 때 취업한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정의를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치판에서 이 청년 있잖아요. 청년위원장만 40 넘은 분들이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전 그래서 이 청년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 다 다릅니다. 예. 통계적으로도 다르고 예. 법적으로도 각 법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이 뭐 정치에 뭐 진출한다든지 정책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청년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 그렇죠. 청년이 훨씬 지나신. 50대는 좀 너무 오바시고. 중년. 꽃중년이시겠죠. 예. 꽃중년이시 이제 청년 정책을 하니까. 그럼 나도 청년이죠. 아니, 마음은 좀 청년이시고 외모도 가끔 이제 지나가면 예. 할 수 있는데. 얼핏 보면. 예. 그렇죠. 목소리만 들으면. 예. 그 문제가 이제 신규 취업자 수도 많이 안 는다는 거죠. 예. 취업자 수 2,674만 명으로 작년 1년 전보다 21만 명 정도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는 거고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가 됐는데 왜 안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약간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그 중에 정부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더 높아진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정부가 이제 공무원 수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노량진의 공시족이 정말 늘었다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을 일시적으로나마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 시험 공부만 하고 공무원 시험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제 확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일자리 추경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에 포함이 안 돼요. 예.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야지만 취업자냐 실업자는 나뉘는데 원서를 쓰는 순간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구직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오는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하니까 응시원서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일례로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공채 추가 선발에 10만 명이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실업자로 바뀌는 거고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이게 이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기로 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원서료 내는 순간 나는 저는 그 학생들은 청년들은 청년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신여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금 추진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늘어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근데 줄일 거라고 말은 못 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퇴자를 많이 늘리든지 신규 채용을 줄이든지 이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 대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최저임금하고는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이해하겠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은 무슨 얘기냐. 일단 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난달 8월에 비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 기억해 보면. 전 가수 비를 얘기하는. 예. 역시 아침에 좋은 말씀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비가 15.2일이 내렸더라고요. 평균 강수율이. 예. 절반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비 오면 흔히 얘기하는 건설업 일자리에 그렇죠. 있는 분들은 놀죠. 뭐 일을 끝났다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비해서 2배가 된 거예요. 작년 8월에는 비 온 날이 8.2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가 줄을 수밖에 없다는 요인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잖아요. 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분기 건설업 생산이 1.3% 감소해서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 4천 명 늘었는데 이건 지난 7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파리 대책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을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거든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이 이제 내년부터 올해보다 16% 오르잖아요. 네. 이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난 6월에 한 거예요. 절반 이상인 56%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 점이 있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신규 채용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김동연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최저임금 인상 한번 시행해보고 1년 후에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그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너무 급히 오르면 일자리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 갑자기 오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3조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거 계속 지원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항구적으로는 갈 수 없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부분 인정을 해서 일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연합이 일본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계속 알려는 드리는데 네.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왜냐? 이 도시바 반도체 인수 매각 작업이 5번째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한미일연합이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했다가 한 달 뒤에 보름 뒤에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로 넘어갔다 대만 홍화야도 협상을 재개한다라고 했다가 지난달 27일에 또다시 미국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우선협상자가 바뀌었다라고 했다가 다시 나흘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어제 또 2주 만에 한미일연합,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고 베인 캐피탈이 들어가 있는 한미일연합이 유력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왔고 왜 이러느냐. 당연히 도시바 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일본 정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는 민간 펀드인데 당연히 가격을 높이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다 찔러보고 좀 니네 돈 더 준대? 그래 오케이 그럼 다시 할래 라고 하면서 지금 도시바 메모리의 인수 금액이 종전에는 우리 돈으로 20조 원 정도 됐는데 지금 24조 원으로까지 올려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는 한미일연합이 인수할 수 있을지도 뭐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데 SK하이닉스는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예. 이 도시바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 2위 업체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는 좀 약해요. 디램은 좀 2위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큰 손이 될 수 있는 사실상 한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거나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게 될지 한번 계속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이 소문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 명단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명단에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죠. 소설가 조정래 작가는 어제였었죠.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군사 독재 정권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냐 이러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제약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과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블랙리스트 말이에요. 이 말의 정의가 이게 이제 이 블랙이니까 예. 예? 까만 거. 예? 까만 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감시가 필요한 인물들이다. 아니면 뭐 배제를 해야 될 인물들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되나요? 근데 뭐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걸로는 이제 살생부랑 비교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살생부는 좀 어감이 더 무섭네요. 이건 네?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살생부는 이제 반정을 추진하는 세력이 반정이 성공할 경우에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제 방해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누가 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미리 판단해서 이제 살해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이 살생부고요. 네. 이제 블랙리스트는 거꾸로 권력 측에서 이제 제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를 제약할 것이냐 예. 이것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한자어고 하나는 영어입니다만은 방향이 반대인 거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중세 사회에는 의심스럽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찰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의심스러운 붙잡아서 놓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되든 뭐 이심 자체가 죄를 구성하던 시대였으니까 그건 이제 이런 걸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근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 대략 이제 1900년경에 고종의 이제 비밀정보기관으로 제국익문사라는 언론사를 좀 가장한 정보기관이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을 좀 조사하고, 누가 이제 뭐 황제의 충성심이 강하고 누가 뭐 일본이나 그 외적과 내통하는지 외국 외세와 내통하는지 이런 걸 조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본격화된 것은 아무래도 일제강점 이후에 일본의 근대적 사법체계가 도입되면서 그냥 의심스럽다고 마구 잡아다가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요시차린이라는 명부를 일본 비밀경찰은 이제 독일식 표현이겠고요. 러시아나 특별 고등경찰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고등경찰에서 그러니까 사상범죄 다루는 곳인데 여기서 요시찰 인물 명단을 작성한 것이 시초로 좀 추정됩니다. 요시찰 인물 그 얘기를 하니까 과거 군사정권에도 그런 건 많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정권에서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네. 이제 반민주적이고 이제 식민지 통치, 반민주적인 식민지 통치자들이 예비 검색도 이런 당연히 그렇죠. 거죠.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민 통치에 대해 저항 의식을 고취한다든가 뭐 주변에다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제 헌법조문에 나와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중세적인 태도하고 행위 없이는 처벌 없다고 하는 근대적 태도 사이에 일반 중간지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군사정권이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대냐 정근대냐 사이에 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근대적 통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근대적 사고체제에 입각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자기가 판단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수시로 관찰하고 가끔씩 불러다가 조사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권위주의 정권 시대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쟁기였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국민총력 조선연맹이라는 걸 만들고요.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사실은 이제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이 어떻게 범죄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상으로 우주를 다 이제 부수고 싶다. 지구를 다 뭐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상범을 본격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 1926년 시한유지법부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치안유지법의 후속 조치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이걸 좀 더 명료히 하기 위해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라는 걸 이제 내립니다. 뭐냐면 사상범으로 투옥되었거나 이제 기소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또 사상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상범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에 반대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보호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청에 출두해서 그동안의 행적을 이제 보고하고 또 경찰을 붙여서 수시로 행적을 감시하고 또 사상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일제 식민통치가 끝나고 중단됐다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됐던 것이고요. 6.25 전쟁을 겹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관행이 오히려 강화되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래 작가가 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군사독재 정권이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군사독재 정권 시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계속 이런 식의 이른바 요주의 인물, 요시찰 인물 명부를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말이에요. 네. 그때 사상범 얘기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진보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사상범 취급을 했는지. 그 사상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1926년 치안유지법에서 규정할 때, 사회주의는 사상범에 속하지 않고. 아, 그래요? 공산주의는 사상범이다.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 교수님 생각 판단하시기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디가 보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예컨대 폭력혁명을 이제 주장하는 사상은 안 되고, 이제 다른 식의 평화적인 운동을 주장하는 사상은 된다는데 경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군요. 근데 요새 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보면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까 사상범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거하고 달라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요. 문화예술계 명단이 이제 공개돼서 그렇지 이게 문화예술계에만 있었겠느냐. 다른 분야에는 없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이제 보호 또는 감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국한됐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러나 있고 이 대중적으로 좀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라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된 것이지 내부적으로 각 방면에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학계라고 없었겠습니까? 있죠. 있었겠죠. 무슨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배제할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가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어요. 주로 이게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술가,
대중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첫순위 항상 꼽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했느냐. 과거에 뭐 교육계, 학계 이쪽에서 대중문화예술계, 연예계 이쪽으로 여론 주도층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사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이 더 대표성을 갖게 된 것이지 뭐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원칙이라든가 관행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뭐 김재동 씨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하는 걸 보면 예. 뭐 국정원 직원이 자기한테 자기 만나고 나서 문자를 자기한테 잘못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했었. 김재동 씨의 그 얘기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요. 네. 국정원 직원이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 보냈다. 너 이렇게 감시해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처신해라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계 형사라든가 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가끔씩 찾아와요. 뭐 친구 만날 때 찾아오고 집안 잔치 있을 때 찾아오고 해가지고는 인사차 왔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시받고 있고 네 행동이 어느 선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너랑 나랑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알아서 처신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런 식의 잘못 보낸 문자 형태로 보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형태의 이제 감시들이 늘상 해오던 것이었으니까 이건 뭐 새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친한 척 하면서 겁을 주는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이런 사찰의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요 기법이었죠. 친한 척 하는 게 그죠. 이거 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듯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존재하는 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자각을 못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독재 정권의 폐습이다, 적폐다, 이제 이런 얘기 당연히 하죠. 근데 이 적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생각만으로 처벌했던 중세적 잔재도 있고요. 특히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른바 식민통치에서 아주 악랄하게 이용했던 식민통치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억울한 피해들을 좀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식민지 잔재. 맞습니다. 이거 이제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